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순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최근 제주의 한 미분양 단독주택 용지의 청약 경쟁률이 분양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택지 수요가 늘면서 분양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치열한 신선식품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전단을 보고 하루에도 여러 번 값을 낮출 정도인데 어쨌든 덕분에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장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소비하는 할랄 식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할랄 식품 사업단이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전통식품이 할랄 인증을 받도록 지원해 내후년까지 할랄 식품 수출 규모를 지금의 2배인 12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화이트 해커 양성을 위해서 4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 3기 인증식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8개월간 집중적으로 정보 보안 강의를 받고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 보안 난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다음 달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지역구가 4곳으로 늘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대표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18억 할랄 시장 잡아라. 네, 무장단체인 IS의 테러로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무슬림 음식인 할랄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오셨는데요. 예. 네. 할랄 식품 직접 가지고 나오셨죠? 이게 지금 이게 할랄 식품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모스크 사원 예. 네. 그런 그 그림이 있는 할랄이라는 표시가 있죠. 할랄 한번 볼까요? 네. 아이고 예. 어떤 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쪽이요? 네. 예. 그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네. 그 율법이 허용하는 식재료, 네. 예. 원료나 재료 혹은 제조 방법대로 만든 음식이다. 그러니까 네네. 이것은 먹어도 된다 하는 그 인증 마크입니다. 네. 네, 지금 실제 이렇게 할랄 인증을 받은 국내 식품이 몇 개 품목이나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들고 나오신 그렇게 게 많지는 네. 않습니다만은 대략 한 120개 회사에서 네. 430여 종의 식품을 네. 할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종류를 보면 뭐 김치도 보이고요. 지금 열무김치, 그리고 네, 라면. 또 보입니다. 네. 저기 보니까 조미 김도 있고요. 김치도 있고 홍삼 농축액도 있고 라면도 있고 예. 생각보다 저희가 할랄 인증을 취득한 국내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인데 네. 예. 사실 그 이 할랄이라고 하면은 네. 그 이슬람 교도들이 무슬림들이 네. 이렇게 먹는 식품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다소 생소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430여 개의 상품이 있는데 전 세계 할랄 시장은 대략 한 1조 800억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크죠. 네. 예. 전 세계 무슬림들이 대략 한 18억, 17억 정도 되고 앞으로 인구가요? 예, 2020년까지는 한 30억 정도 이렇게 인구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세계 시장의 한 17.4%를 이 할랄 식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출하는 규모로 보면은 그 라면 말이죠. 네. 라면의 경우는 한 품목으로 할랄
식품 라면으로 인증을 받아서 한 250만 불. 네. 김치는 아직 작습니다. 한 25만 불. 네. 음료는 한 40만 불 정도 이렇게 중동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할랄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그렇습니다. 수준이네요.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계기로 이게 수출 길이 더 넓어졌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그런 그 말하자면 여건을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 최근 그 중동 특히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쪽이 여러분 잘 아시는 두바이가 있는 곳인데요. 두바이는 중동 교역의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두바이가 말하자면 그 인근 6개국 그 걸프 국가라고 그러는데 6개국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뭐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슬람 국가들이 전 세계에 57개 나라가 됩니다. 네. 이들 나라에서 제각기 할랄 식품을 따로 인증 기준이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아, 두바이 그렇군요. 두바이의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나서서 표준을 이렇게 정합시다. 이런 그 소위 그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랍에미레이트와 할랄 식품에 대해서 예. MOU를 맺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할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품을 보면 라면이 저는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그쪽에서도 식품으로 인증을 받을 정도면 꽤 인기가 있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쇠고기 분말 스프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쇠고기 분말 스프 같은 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할랄 식품으로 인정. 쇠고기 자체는 예. 할랄 식품에서 돼지고기라든지 알코올, 술이 들어있는 것은 식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쇠고기 자체는 그래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라면을 분말 이런 것을 만들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 그런 그 식재료에 있어서 포함돼서는 안 될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제조 공정에 있어서 그 율법이 정하는 대로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예. 바로 제조 공법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그러니까 할랄에 포함돼서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을 말을 하는 거죠. 코란을 암송한 뒤에 도축한 고기는 네, 먹을 네.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까다롭네요, 어떻게 예.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입맛이 까다로운 이 무슬림들의 식품 시장을 우리가 이제 틈새를 열고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랄 인증 획득이 고시 패스보다 어렵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리던데 실제 그렇게 어렵습니까? 막 그 경우에 따라서는 좀 네.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국 무슬림 주황회, 한국 이슬람 주황회에서 할랄 식품을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그 상품과 곧 이 사용한 원재료, 그다음에 그 제조 공적 이런 것을 서류를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확인을 해서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 이제 왜 까다롭냐면은요. 한 번 우리가 이 할랄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통과가 안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236개의 이 할랄 인증이 있어서 아랍에미리트에 가도 라면으로 받을 때 또 할랄을 받아야 되고 김치로 받을 때 또 할랄을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각각의 기준이 좀씩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좀 왜 할랄이 되냐면은 이렇게 아랍에미리트에 한 번 가서 트게 되면은 아랍 전체에 대한 할랄 인증 표준을 한국과는 한 번에 끝내게 되는 좀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 할랄만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뭐 농가나 아니면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준비는 잘 돼가고 이제 있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뭐 더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우선 그 생산 농가도 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하는 이런 것은 물론이고 그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할랄 식품의 인증 기준에 맞춰 가지고 기준을 좀 통일하고 그리고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수입국과 협약을 통해서 좀 쉽게 인증을 받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고요. 예. 제가 좀 들 질문이 뭐냐면은요. 라면도 있고 김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할랄로 만들려면은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한 20% 정도 좀 고가에 현지에서 네.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그 내 몸에 좋다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 내가 좋아하는 식품이다 하면은 한 20% 정도, 특히 중동의 그 산유국 부자들 입장에서는 예.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상품을,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열린 할랄 식품 수출길 좀 네. 더 정부와 기업들이 협업을 통해서 더 넓게 터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바이 제주 열풍 5,142대 1.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주도 땅 분양 경쟁률입니다. 국내 토지 분양 사상 최고 경쟁률이라는데 예.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게 올라간 겁니까? 저도 아침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주 삼화지구이고요. 네. 이 전체 택지 분양은 끝났는데 그중에서 8개 필지가 미분양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8개 필지를 따로 택지 분양을 했는데 예. 그중에서 이제 평균 8개 필지 평균이 2,637대 1이고 네. 그중에 이제 70평짜리 한 필지가 바로 5,142대 1. 사상 최고 단군 사상 경쟁률이죠. 역사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해서 70제곱미터면 평으로 따지면 20평형대 단독 주택 필지인데 아닙니다. 70평형이니까 아, 예, 그러니까 꽤 큰 거죠. 꽤 큰 평으로 건데 3.3을 하면 더 단독 예, 주택 택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명 이상이 몰렸다. 예. 근데 중국 최근에 제주도에 중국 투자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 네. 이 중국인들이 산 건가요? 일단 누가 이 5,100명에 속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평당 이게 한 165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만만하다,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앞으로 가격이 상승을 노리고 많이들 뛰어든 것 같아요. 네, 국내 토지 분양 사상 최고 경쟁률 자세한 말씀 좀 제주도 현지 연결해서 좀 들어보죠. 우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 지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미분양된 70여 평짜리 땅을 분양했는데 5,000대 1이 넘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과연 누가 이렇게 청약을 한 건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제주도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중국인들입니까? 그때 일단 그 입찰 경쟁을 보시고 뭐 최근 제주도 전체 토지 가격을 뭐 평가하시면 안 되고 그 최근 그 제주시의 그 인구 유입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택지 그 수요는 느는데 또 공급은 제한돼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제주도에 그 별도의 그 택지 개발 예정 지구 계획이 없어서 예. 이 사마 택지 그 지구값이 막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낙찰되면 이제 바로 큰 차익이 이제 보장되니까 전국의 그 H공사 택지지구에 이제 전문적으로 입찰하려는 그 투자가들이 많고요. 또 제주도에 그 실수하고 이제 투자자가 몰리기 때문이지 중국인들은 뭐 이런 전자 입찰 시스템 등으로 해서 공인인증이 어렵고 이렇게 해서 입찰에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럼 실제 전부가 국내인이란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이제 99% 이상의 국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99%가 내국인으로 본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국인에게 매매가 허가된 토지가 있습니까? 뭐 어떤 땅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중국인들에게 이제 일단 그 합법적으로 그 이루어지는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단 그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로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중국 법인들이 이제 그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뭐 그 콘도라든지 뭐 이런 네네. 것을 갖다 이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을 이제 그 중국인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제주도의 그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들을 그 수용할 그 관광 시흥시설 이런 호텔 뭐 이런 쇼핑센터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해지고 해서 그 신제주 그 상업지역에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그 매입이 굉장히 늘면서 네. 짧은 기간 내에 막 그 이게 한 상업지역이 200 내지 한 300%가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근 주변 상가를 이렇게 좀 가격을 이제 상승하는 그런 그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철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 지부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지금 뭐 제주도 이게 중국인들이 굉장히 매입 열기가 뜨거운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
토지 매입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제주도가 지금 가장 심한데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7년 만에 땅값이 43%. 평균으로 43% 오른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데는 뭐 100% 이상짜리가 나왔다라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토지 거래량이 워낙 많아졌습니다. 벌써 작년만 해도 5만 건 넘게 이제 손바뀜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역시 이제 상당수는 이제 제주도의 중국인들의 이 차이나 머니가 아닐까 싶고 이번 이제 사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앞서 말했지만 평당 160만 원짜리로 이제 성장성을 보여서 네. 아마 내국인들이 많이 5,000대 1이라는 거에 뛰어들지 네, 않을까. 5,142대 1. 저희가 어제 이 기사를 보고는 중국인이 많이 하지 네, 않았을까 하지 싶었는데 뭐 않았는데 내국인의 내국인들이.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보이네요. 어제 기준금리 1%대로 내려왔잖아요. 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 들썩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달하고 다음 달까지 거래량 확인하시면 거의 정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또 한 번 1월, 2월만큼 계속 늘게 된다면 이번에 아마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발 어떤 하나의 뭐 상승의 촉발이 되지 않을까는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돈이 보인다 비법 속의 코너입니다. 나도 모르게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손전 아나운서가 잠자는 카드 포인트 똑똑하게 쓰는 법 알려드립니다.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 알려드릴 비법은 그냥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처럼 쓰는 법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무려 5,12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용카드 포인트도 똑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포인트 통합 사이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여러 카드사에 분산되어 있는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포인트를 확인했다면 이제 그 포인트를 쓸 차례인데요. 포인트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역시 쇼핑입니다. 포인트파크, 포인트 아울렛, 넷포인트, 띠앗 등 각 카드사 홈페이지 내에 있는 포인트 전용 쇼핑몰에서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인 카드 로텍스 홈페이지에서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요. 모아서 쓰기에도 적은 소액의 포인트로는 정치 후원금을 내거나 기부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도 돈 버는 퀴즈 상품권을 잡아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퀴즈 당첨자 발표도 해드려야죠. 행운의 당첨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불붙은 10원 전쟁. 네, 길거리에 떨어져도 잘 안 죽는다는 10원 때문에 대형마트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스튜디오에 세 분 더 모셨으니까 소개 세 먼저 분. 하고 갈게요. 네. 예, 박상원 공감과 미디어 소장 그리고 강미은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세 분 더 모셨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0원 전쟁 그 얘기 제가 나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집에서 이런 전단들 받아보셨습니까? 이마트가 확실히 쌉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마트보다 비싸면 차액을 쿠폰으로 드립니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전단인데요. 이마트 매장 내에는 홈플러스 전단 가격보다 더 싸게 드립니다 라는 안내문과 함께 홈플러스 가격과 이마트 가격을 1대1로 비교한 가격표까지 지금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홈플러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데 대한 사과의 뜻으로 대대적인 식품 가격 할인을 발표했는데 이마트도 이에 질세라 할인 경쟁에 들어간 거죠. 말 그대로 10원 전쟁입니다. 자, 전쟁의 실상 한번 보실까요? 자, 홈플러스 직원이 개점 시간인 오전 10시에 맞춰서 딸기 가격표를 10,000원으로 바꾸어 달았습니다. 기존의 자사 가격보다 조금 더 내린 거죠. 그러자 이마트 역시 홈플러스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1,900원으로 가격을 낮췄는데요. 이마트 얘기를 전해드린 걸까요? 딱 30분 뒤에 홈플러스가 발끈해서 가격을 8,800원으로 더 내려버렸습니다. 딸기 가격 한 팩에 8,800원이면 괜찮죠? 영업시간 동안에도 가격은 계속 내려갑니다. 자, 한우 등심 가격 보시죠. 100g에 7,680원이던 홈플러스에서 팔던 한우 등심 가격이 4,320원으로 할인이 됐는데
중간에 이마트가 4,300원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 가격보다 딱 10원 더 싸게 4,290원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처음 가격에 비하면 7,680원에서 4,290원, 무려 한 3,400원 정도나 더 싼 금액인데요. 그야말로 10원 전쟁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이런 전쟁이 계속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 교수님,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전쟁 어떠십니까? 네,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것 같은데요. 먼저 여자와 남자의 쇼핑 행태의 차이가 뭔지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여성들은 굉장히 꼼꼼히 네. 다 서칭을 한 다음에 네. 사고 남자들은 그냥 지르는 네. 그런 형태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필요한 2,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산다. 필요한 1,000원짜리 물건을 2,000원에 삽니다. 남자들은 네, 여자는 불필요한 2,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삽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10원 아니라 100원 조금이라도 싸면 거기 모입니다. 마트에 가보면요. 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럼 일단 가봅니다. 네, 혹시나 내가 뭔가를 싸게 맞아요. 살 기회를 놓칠까 봐. 예, 뭔지 저기 싸게 파나 보다. 상관없습니다. 예. 네, 싸게 파나 보다 이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싸게 파는 전쟁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걱정이 되고 네. 또 이것이 혹시 홈플러스가 예전에 개인정보를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어요. 한 200억 원 네. 이상.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 돌리기 작전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네네. 근데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이지만 네. 기업들은 해당 유통업체들은 피가 타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데. 아니, 강 교수님 핵심 말씀을 하셨는데, 싸게 파는 건 좋은데, 저게 미끼 네. 상품일 가능성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연제를 이렇게 대충 예, 얼굴 무마시키려는.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저 개인적으로 정말 지울 수가 없다. 네. 중대한 범죄를 해놓고, 네. 딸기하고 등심 조금 싸게 판다 해서 면제부를 주는, 이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저가격 보상제라고 이제 유야무야된 제도인데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았었던 게 그러니까 상대 마트보다 10원이라도 더 세게, 그러니까 비쌀 경우에는 이제 차액을 상품권이나 네. 이런 거로 보상한다는 건데 이거 하고 나서 다 죽었던 게 납품업체들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게 지금 한우 등심이 원래 이게 8,000원짜리 같은 거를 4,000원에 파니까 반값이죠. 그렇죠. 이거 마진을 절대 대형마트가 포기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 분명히 그 출혈 경쟁의 이 피해를 밑에 이 납품업체들한테 돌렸을 텐데 이게 계속된다면은 앞으로 지금 수박, 포도, 과일들까지 다 이것들이 점점 이 줄타기로 내려와서 밑으로 전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조금은 근데 있습니다. 과일 경쟁 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납품업체들 예.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최저가격 보상제라는 것도 이제 금지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실은 이게 사적 경쟁 아닙니까? 민사 영역이고 가격을 낮춰서 팔겠다라는 거를 공정위가 좀 들어가기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이런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위의 어떤 이런 소비자에 대한 가격 정책 기본은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에요. 가격을 놔두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어떤 최저가격 보상제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정위가 권유하는 게 맞는 거죠. 규제하는 건 사실은 소비자한테 네. 불리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납품업체와의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그 관계들은 그거 별도로 규제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공정거래법은 불공정의 유형들 중에서 어떤 납품을 받는 업체가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어떤 배타적 거래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별도로 규제를 하되 대형마트가 물건 자체를 싸게 파는 거는 그건 사실은 공정위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10원 경쟁을 벌이는 걸 감안하면 가급적 오후 늦게 저녁 네. 시간에 쇼핑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나온 한수원 해커. 3개월 만에 다시 출몰한 원전 해커가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비공개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예. 당시 통화 내용 일부가 공개됐는데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4년 1월 1일에 1월 2일인가요? 통화를 한 내역이라고 지금 밝히고 네,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이죠. 예.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쁘신데 불구하고 감사하다. 신년 인사다. 연하장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인사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네.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로는 든든한 힘이 된다. 네. 어떻게 주고받은 대화 통화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해킹이 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데,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게 이제 그 당시 보도됐던 내용을 예. 짜집게도 저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만약에 해킹이 됐다면 심각한 문제. 청와대에서 유엔 사무총장하고 대통령이 통한 내용을 해킹했다. 그렇죠. 청와대가 뚫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굉장히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깜빡하고 있었는데 한수원 해커인데 이 사람을 대통령까지 그때 나서서 철저히 추적해서 잡아라 했는데 예.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에 잡기는커녕 네. 망각의 어떤 저편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보란듯이 다시 나타났는데 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청와대를 해킹했다고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수사당국이 과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렇네요. 분명히 대통령이 뭐 일종의 대국민 담화 형식까지 빌면서 강력하게 어떤 이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에. 근데 과연 저게 정말 해킹을 한 건지 아닌지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보도 자료를 뭐 짜집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청와대가 그렇죠. 당시 브리핑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왜냐면 저 대화는, 그럼 그 당시에 2014년 1월 달에 뭐 대통령과 뭐 어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큰 이슈도 없었는데 더군다나 반기문 사무총장 뭐 대선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2004년 1월만 해도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잘 해주십시오. 이 얘기밖에 더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해킹된 것이 맞느냐, 짜집기가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도 들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청와대 그 해킹에 대해서 사실로 밝혀지기 전에는 물론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죠. 어쨌거나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제 해킹이 있고 나가지고 대통령께서 저번에 특보들 임명하실 때 임종희 교수가 특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그 사이버번의 최고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분이 들어가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뀐 게 없다. 뭐 들어가셨다고 해서 한두 달 만에 뭔가 싹 바뀌지 않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해커도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좀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 국민들로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청와대와 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니, 그 거죠. 대상이 이제 수력 원전이야. 원전 문제. 청와대 아닙니까? 네. 예. 굉장히 민감한. 그러니까 민감한 농락을 하고 것인데요. 있다. 농락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해킹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바로 아니면은 공식 부인을 할 텐데 일단 통화한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 안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 바로 직답이 나왔을 텐데 아마 청와대 측에서는 어느 쪽이 해킹됐나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반기문 총장 쪽인지 아니면 청와대 쪽인지. 근데 이 청와대 쪽이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이게 한수원하고 전혀 다른 이제 그렇죠. 청와대 쪽을 번졌다는 한수원 얘기죠. 자료와는 사실 다른 경로인 네. 거죠. 청와대가 해킹이 됐다는 건데. 그리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날 한국판 다이하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 해커가 그 자기가 쓴 글에서 밝힌 걸 보면 그때 왜 안 그랬느냐? 그러면 그때는 국민 안전을 생각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너무 웃기는 얘기고 그 안에 말투를 이렇게 보면 네. 북한에서 쓰는 용어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말투를 예, 보면 또 지금 굉장히 가볍거든요. 이 그래서 내용입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읽어주시죠. 내용입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수원 해커라고 자칭하는 원전 반대그룹 회장 미핵이라는 해커가 트위터에 공개를 한 내용이죠. 자, 내용을 보면 아까 그 박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비아냥과 조롱조의 말이 그렇죠. 많이 섞여 네. 있습니다. 뭐 전화 통화도 잘 하셨냐 얘기도 있고 뭐 바이러스가 아예 원전에서 연락을 했더라라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네. 유럽에 팔 수도 있는데 우리 원전 수출에 지장했을까봐 안 했다. 그러니까 거의 농락당하는 수준인데 네. 이게 지금 정말 그리고 이게 뭐 돈이 필요하다. 네. 돈 몇 억 달러 아끼려다가 더 큰 돈 날려보내지 말고 현명한 판단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거리를 하고 있는데 예, 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글 안에 북한의 어떤 어투가 있다는 거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통체 뭐 이런 언어들이 북한에서 자주 쓰는 언어라고 하죠.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아닌 보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냐 했는데 참 이 글을 읽어보면요. 전체 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캐주얼해요. 네. 캐주얼한 톤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중2병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면 또 북한 어투도 있단 말이에요. 통화 그리고 요록 이런 것도 예, 사실 그리고 해야죠. 예, 몇 억 달러를 아끼려다가 몇 억 달러가 지금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그렇죠. 과연 개인의 소행일까? 그럼 개인에게 몇 억 달러?
엄청난 돈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정체가 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임종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이게 네.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저런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테러, 미 대사 테러를 관심을 돌리기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예. 그뭐 임종인 특보가 어떤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 대사 테러를 돌리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건 좀 많이 나갔다라고 봐지고 네. 저런다고 뭐 관심이 돌아갈 것도 아니고 어쨌든 북한의 소행이라 전제합시다. 네. 네. 하더라도 막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예. 참 심각한 거는 몇 개월, 한 3개월 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터진 게? 크리스마스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잡고 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 해커의 어떤 그 해커의 기술 능력이 사실 굉장히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점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투보다 그런 어떤 수준으로 봤을 때 북한 해커 부대가 아니겠냐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가장 기술이 좋은 뛰어난 해커 그룹이 북한, 중국이죠, 중국. 예. 뭐 그다음에 뭐 미국 뭐 CIA란 있겠죠. 뭐 이 정도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개월, 4개월 쫓아내는데도 실마리도 못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들이 하는 해커의 짓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조직적인 초고난도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임종특보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아까 뭐 박상수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언론에 되고 저기 지금 리포트 때문에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실 시간에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을 보면은요, 우리 네. 미디어 전문가 강경선 님 나와 계시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기자 출신도 글을 보면은, 이게 좀 북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통화 요력이라든가 저번 때 아닌 보살 같은 경우에 용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톤이, 산뜻하게, 예, 톤이, 톤이 예. 굉장히 산뜻하게 펼쳐지거든요. 젊은 젊은 친구 쓴 것 같은. 예. 젊은 친구가 근데 예, 그거 그런 저걸 요소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이중 속임수처럼 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 저 용어로 톤을 일부러 넣었다. 예, 저 예. 글을 가지고 그 뭐 통째로라든가 네, 네. 통화 요록이라든가 아닌 예. 보살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맥락이 잘 네. 저는 예. 전체 글의 톤이 그쵸. 네. 너무나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층이 쓴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게 예. 북한이 아니라는 걸 표시내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건지 예. 아니면 그냥 돈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소행을 하면서 이걸 북한인 것처럼 그렇죠. 쓴 건지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나라를 협박하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전 얘기죠. 조금 위장 전술인 것 같아요. 약간 위장 그런, 전술.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캐주얼한 글투가 네. 왜냐면 북한 해커 부대 하고서는 뭐 위대한 조선 인민 이거 쓸 수는 없잖아요. 예. 자기는 그 바로 드러날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해커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조롱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행동이 그 자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해커들의 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위장 전술에 저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한번 조심스러운 짐작을 해봐요. 어쨌든 달라지지 않은 진실은 해킹을 당했다는 거고요. 네. 빨리 이 범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판 커진 재보선.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인천서 강화을 예.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어제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번 4.29 재보선 선거가 3곳에서 4곳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한 곳이 늘었는데 판이 이렇게 커졌다. 판이 커졌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나요? 언론이 이제 좀 이렇게 굳이 타이틀을 뽑으려고 네. 한 것 같고, 뭐 판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죠. 커지지는 않았고, 인천 그 강화서 쪽은 뭐 새누리당이 유리한 지역인데, 세 곳 다 분리한 데서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유리한 지역이 하나 더 이제 들어왔다는 건데, 어찌됐든 뭐 전체적으로는 그 안덕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해서 세 곳에서 네 곳으로 늘었다 해서 뭐 크게 보궐선거의 성격 변화가 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듯이 야권이 굉장히 부담이 많은 보선이다. 뭐 저 지역에서 그 야권이 이기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다른 지역 같으면 야권 네. 유리한 지역인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이래저래 좀 부담이 많은 어떤 보궐선거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럼 차월에 재보선하는 지역 4곳이 어떤 곳인지 어느 곳인지 한번 좀 볼까요? 자, 이번에 새롭게 지정이 된 인천서 강화을 외에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해서 기존의 통진당 의원들에게 네네. 있었던 지역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인천서 강화을은 지금 새누리당에 유리한 지역인데 나머지 3곳 야권에 유리하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후보가 너무 난립할 것 같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 또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게 야당 성향의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예. 이제 관악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희재 씨가 뭐 출마하겠다 예를 들어서 친여 성향의 뭐 후보가 난립할 수도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통진당 소속 이제 분들이 나올 것 같고 이제 관악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재출마를 그다음에 한다고 하죠. 야권도 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궐선거가 투표율이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낮고 조직선거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만만치 않은 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투표율이 한 30-40%대라고 본다면 조직이 우세한 쪽이 상대적으로 우세한데 야권표가 갈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광주에서 천정배 이제 후보와 이제 야권 후보가 부딪히는데, 예. 저 지역이 이정현 지난번 총선에서 지금 의원이 거의 네. 40한 5% 정도를 득표한 지역입니다. 네. 광주 서울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새누리당도 뭐 어게인 이정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네. 좀 재밌을 것 같고, 어쨌든 선거가 다 좀 재밌게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게인 이정현, 강주, 서구, 을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거기 지금 누가 나와? 새누리당 후보로 지금 뭐 여러 명이 지금 아직 검토되고 있는 건데 정해지지는 네. 않았는 상태인데, 예. 이정현 의원의 지역 조직이 좀 탄탄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야당이 만약에 분열된다면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지 않겠나는 희망을 슬슬 새누리당 지도부가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광주 서구 을에서는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 새누리당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거론만 되고 있는 소식만 나오고 상태죠. 있죠. 네, 네. 예. 광주 출신이라서 제2의 이정현 바람을 기대한다는 얘기도 그렇죠. 나와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에 잠깐만 이정현 의원이 굉장히 선전을 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보궐선거에 순천을 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 조직이 아주 단단한 지역이다. 그러면 야권이 분열이 되고 예.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이정현 조직이 등장을 했을 경우에는 혹시나 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겼다. 광주 정말 호남이시죠. 네. 이 살구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원래 야당 몫이었던 세 군데를 그렇죠. 되찾아올 수 있느냐, 잘해야 본전인 것이 되는 것이고, 인천은 다르죠. 인천은 이제 만약 뺏어온다면 굉장히 큰 충격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종북 숙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야가 지금 뭐 명예훼손 소송한다는 등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떤 선거의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 종북 숙주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제 소송을 걸겠다,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야당이 나오는 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안 좋은 방법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조지 레이코프라는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프레임 전쟁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누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을 썼었죠. 네. 그러니까 프레임을 무엇을 생각하지 마. 예를 들어 우리는 종북 숙주가 아니다. 명예훼손 소송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종북 숙주 이 단어만 계속 떠오르게 된다는 네, 것입니다. 네, 네. 그걸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우린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것이 야당으로서는 좀 좋지 않은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번 선거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4.29 재보선이 그 문재인 대표에겐 첫 네. 시험되고, 그죠? 박근혜 대통령으로는 중간 성격을 지니고 있고, 예. 그렇게 봐야 됩니까? 중간 평가 성격은 아니고, 그건 네네. 뭐 예를 들어 그건 좀 많이나 지난번 보궐선거 열 몇 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야권의 주요 전통적 지지 기반은 일단 친노와 호남 아닙니까? 호남에서 균열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징후들이 막 비춰지는 것이 문재인 대표는 두고두고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네 군데 전패를 했다 하면 사실 뭐 충격파가 큰 것이죠. 이 야권이 지금 개파주의 문제 때문에 봉합이 된 상태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태가 아니니까. 네. 어쨌든 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보다는 문재인 대표가 정치적 부담이 훨씬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공천자를 정한다고 하는데요. 여야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 달 남게 남은 대결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무서운 중2병. 이제 개학이 됐고요. 이제 다들 이제 학교를 보냈을 텐데, 네. 가장 부모님들 가장 골치를 앓는 게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실제 네. 사춘기와 뭐 얽혀 있기도 하고요. 혹시 약도 없다는 중2병 다들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중학생 자녀 네, 있는 분들. 네. 딸이 이제 이번에 중2 올라갑니다. 아, 딱 맞네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펼쳐질까. 그래도 딸은 좀 나을 겁니다. 아들이 중2병. 겪었고요. 근데 그게 지금 이게 우습게 얘기하지만 뭐 실제 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글쎄, 저는 뭐 다 지나간 일들이고,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우리 따님께서 예. 내가 얼마나 순하고 착하게 사춘기를 거쳐왔는지 아빠는 모를 거야, 대학생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중학교 2학년 나이 또래의 사춘기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상태를 빗댄 말이 바로 이 중2병이라고 하는데, 일선의 교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안산이었나요? 한 중학교의 교사가 이 중2병,
이 걸린 중2들을 대하면서 굉장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져 나와봤는데요.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실제 이게 뭐 저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준 상품 상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파상이라고 나오죠. 네. 위 학생은 성실하며 예의 바른 무결점 학생의 이미지와는 달리 벗기면 벗길수록 무한 엽기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상장을 수여한다. 네. 또 다른 상이 뭐 어떤 게 있죠? 외국상이 있죠. 위 학생 태생은 한국이나 한국어 리스닝이 서툰 편으로 선생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동한다. 네. 그러니까 마치 외국인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뭐 외국인상을 냈고요. 참 이 방송에서 좀 다루기도 어려운 상이 있다고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요즘에 어린이들이 워낙 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욕을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진정한 이것도 순화된 말은 아닌데 싼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 상을 지금 저희가 좀 입에 담긴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 상을 또 수여했다고 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혼내도 될 일인데 센스 만점으로 그 부분을 지금 상을 주고 있는 거죠. 아까 뭐 재밌긴 한데 이게 사실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이건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교실이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 오죽하면. 왜냐면 예전 같으면 때려야 되는 애들이에요. 저희 학교 다녔을 때로 기준으로 한 거 정말 맞아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입에 욕을 달고 산다. 여기 뭐 군것질거리 맨날 가져온다.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 그 얘기거든요. 너무 보면 볼수록 이상한 짓만 해. 이건 사실 맞아고 개도로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저런 상을 써서 애를 달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약간 김태현 변호사가 학교를 다닐 때와 달리 요즘 중2 아이들이 때리면 더 엇나가기 때문 아닐까요? 물론 그건 제가 이해하는데 이런 걸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저 학생이 저걸 받았을 때 네. 우리 선생님이 나를 때리지 않고 나를 이렇게 해서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서 고마워서 바뀔 것인가? 글쎄, 나 처묵상이래. 나 뭐 물건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나 양파상이래. 나 그럼 계속 엽기적인 행동 하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우려도 있어요. 아니 거꾸로 반성의 계기가 네.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글쎄 저게 그러니까 혼내는 글쎄요. 것보다는 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상장을 주면서 다시 내려오지 마라. 근데 그렇게 그렇게 계도하는 역할이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애를 데려서 제대로 계도하는 게 낫지 학생들 다 보는 데서 자 얘는 욕을 잘하는 애니까 존 무슨 상을 줄게 상을 줬다 이거예요. 그럼 그 학생이 듣고 그거를 계도가 될까요? 오히려 더 어떤 할까요, 거 오히려? 반감생길 수 있다면 야 이거 뭐야 그럼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매도를 하는 거 아예 프레임을 그러니까 네임을 그렇게 해버리는 건데 저는 이게 교육적으로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요새는 애들을 때리지는 못해요. 때리는 순간 모두가 휴대폰을 딱 들고 다 동영상 찍어버리기 때문에 네. 때릴 네. 수가 없는데 저도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동감하는 것이 기왕 상을 줄 거면 부정적인 상을 주지 말고 좀 예. 긍정적인 상을 재밌게 주면 어떨까. 그래서 다른 학교들에서 이런 상들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뭐 도서관 매니아상, 긍정 마인드상, 질서 지킴이상, 재미있는 친구상. 그래서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서 네. 좀 칭찬할 굳이 부분을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런 네, 면으로? 다른 부분을 좀 칭찬하는 식으로 상을 주면 그 학생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자기가 스스로 갖게 해서 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저기 막 갸루상 받은 애를 보면 밀가루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그 학생도 찾아보면 장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 그걸 하나 살려줘도 그걸 길을 살려주면서 너는 이렇게 착한 애니까 이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마라가 맞는 거지. 너는 밀가루 던지는 애야 상 줄게 이게 네. 맞나? 그러니까 이런 상장을 줄 만큼 교육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 교육에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죽하면 이런 상장을 주겠어요? 제 친구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인데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지금 아비규환 사태가 매일매일 그렇습니까?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교실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 상을 준 선생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그냥 어떤 그렇겠죠. 허탈한 마음에 네. 이런 상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선생님의 어떤 허탈한 마음이 반영된 상이다라고 볼 그렇죠. 수도 굉장히 있을 것 페이소스 같아요. 같은 게 네. 반영된 좀 파라독스가 있는 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한 지가 이제 한 2주 가량 됐는데요. 앞으로 뭐 학교 현장이든 네. 뭐든 더욱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과 애정으로 상 받으려면 일을 좋은 상 받았으면 보듬어 좋겠네요.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단성사는 옵니다. 주말이면 이곳 앞에서 줄 서서 기다려봤던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한국 최초의 이제 영화관이라고 하는 단성사. 네. 이 단성사가 2년 7개월 만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2년 네. 7개월 만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요. 훨씬 더 긴 경매로. 기간입니다. 왜냐면 네. 2005년에 이제 새로 개조하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로 3년 만에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2008년 부도가 나면서부터 완전히 뭐 그 소유권 내지 어떻게 하다가 2012년에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서 경매를 쳤는데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또 그래서 세 번째 만에 거의 감정가의 60%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575억에 이제 낙찰이 돼서 이제 새 주인에게 돌아왔는데 극장을 계속 갈지 아니면 저희가 또 상권이 있어서 어떻게 리노베이션을 바뀔지 모르는데 단성사 이제 1907년부터 시작돼서 2014년까지의 예. 하나의 저 자체 단성사의 100년이 넘어요, 예, 지금. 100년이 네. 하나의 뭐 드라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단관 개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한극장이나 단성사나 그 종로에 몰려있던 극장에 어머님 손잡고 갔던 기억이 사실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멀티플렉스가 막 등장을 하면서 쇠락을 하다가 이 극장들이 멀티플렉스를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도 옛날과는 다른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2005년에 이제 멀티플렉스 바뀌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실은 멀티플렉스 자체의 경쟁력이 아니라 이제 주변과의 어떤 연관성이었었는데 정말 예. 종로삼가에 하나만 딱 서 있으니까 그 뒤로 정확히 매출이 잘 안 붙더라고요. 아. 마찬가지로 저기 이제 종로삼가라는 데가 어떤 극장가의 아이콘에서 이제 세력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근데 재미난 게 저 건물에 아무도 세입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건물인데 그렇죠. 예. 저것 때문에 종로 3가 상권이 침체돼 있다라고 뭐 저 상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과연 저게 낙찰이 되면 종로 3가 상권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뭐 바람을 가져봐야죠. 부활할 정도로 어쨌든 뭐 500억대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새롭게 좀 시작하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추억이 많거든요. 단성사에. 옛날 장군의 아들 보러 간 것 때부터 예. 거기서 매진되면 건너 피카디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피카디리 극장도 가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단성사를 좀 응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로 3가도 같이요. 상권. 네,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이 다 네. 단성사에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좀 아쉬워요, 사실 저는. 왜냐면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예술의 요람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곳인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저렇게 된 거라고 예. 볼 수도 있거든요. 대기업이 앞세운 거 멀티플렉스 극장에 밀려서 결국 이제 쇠락하다가 저렇게 된 건데 글쎄 뭐 단성사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 어떤 대중예술들을 지켜왔던 요람들이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점점 좀 자본 때문에 밀려져 가는 그런 현실들이 좀 안타깝네요. 저는 엉뚱하게 저게 서울시가 만약에 인수를 해서 한국 영화 박물관 같은 걸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너무 큽니다. 가격대가. 아니 뭐 쓸데없는 예산 절감하면 왜냐면 예. 서울에 뭐 관광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영화 극장도 역사니까 하고, 사실은 예.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걸 좀 그렇게 해서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돈 버는 퀴즈 나갑니다. 정보 속에 숨겨진 퀴즈 정답을 맞히면 상품권도 챙길 수가 있는 돈 버는 퀴즈. 오늘 문제 뭔가요? 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없는 것은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입니다. 1번 세금, 2번 등록금. 오늘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골든타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늘날 12시까지 정답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 통해서 매일 한 분께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나갑니다. 당첨자 내일 방송 중에 발표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